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관련된 책 한 권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요즘에 미국 모습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죠.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1930년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보여주는 요즘의 모습이 1930년대에서 40년대 넘어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5년 같은 경우가 이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80년이 지났단 말이죠. 80년이라는 세월은 참 긴 세월입니다.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930년대의 갈등과 대립이 전쟁으로 폭발을 했고 그것이 정리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 한 80년 정도 이어졌는데 이것이 다 삐그덕거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나토 동맹이 이제 무너지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 미국 내에서는 또 정치적 분열이 또 극심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저기에 대해서 또 뭐 스트롱맨들이 등장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은 1930년대와 되게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개인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그 나라의 좀 과거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6년에 대한민국을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1960년대, 70년대 한국부터 뭔가 이해를 좀 해야 2026년에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2026년에 미국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아마 1950년대 적어도 60년대부터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 책 전쟁과 대통령이라는 이 책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7명의 대통령이 미국을 어떻게 바꾸어 놨나라는 그러한 시리즈입니다. 북21이라는 출판사에서는 이제 그레이트 하모니라는 이름의 어떻게 보면 좀 이 중후장대형 책들을 이제 냅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기에 좋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등대 같은 그러한 책들을 번역을 해서 지금 쭉 시리즈로 내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번역했던 21세기 지정학도 이제 이 시리즈 중에 하나였고 오늘 말씀드릴 전쟁과 대통령도 이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이 책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 이제 20세기 후반 저희가 알고 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슈퍼파워가 돼서 냉전 종식 그리고 21세기로 넘어가는 이 한 60년 동안의 세월이라는 것은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그러한 미국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게도 당연히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전선의 사령관이었으니까 전쟁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케네디 대통령, 그다음에 존슨, 닉슨, 포드, 레이건 그리고 아버지 부시까지 다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직접적으로 전쟁터와 관련돼서 했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은 2차 세계대전이 만들어낸 그 경험들을 공유한 대통령들이 만든 미국 사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이게 집단적인 기억과 경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 세대를 만들고 그러한 세대가 또 이전 세대와는 차별화되면서 세상을 또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미국한테는 그것이 2차 세계대전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쟁이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 대통령들을 하나로 쫙 꿰는 어떠한 명확한 선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히 집단적인 기억이 미국 현대사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약간 의외의 키워드인데 이제 케인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그 케인즈죠. 사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생각해 보면 1930년대 대공황을 이제 겪었었고 그 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은 뉴딜이라는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히틀러가 이끌던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총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투자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국가 주도의 수요 진작 조치들을 취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생각해 보면 다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케인즈가 만들어냈던 그러한 정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이 대통령들은 다들 체감을 했던 거죠.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공황이 극복이 됐다라는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고 그것이 더 세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까지 일관되게 그 밑을 흐르는 하나의 흐름은 좌우간 이 케인즈라는 이 키워드다. 물론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케인즈 국가주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해서 정반대로 이제 가려고 시장 주도로 미국을 바꿔놨지만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은 케인즈라는 이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케인즈와 함께 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뮌헨입니다. 뮌헨 그러면 이제 독일의 대도시죠. 근데 이제 이 역사에서 20세기 역사에서 뮌헨이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로 이제 호출이 됩니다만 이 저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뮌헨 협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즉 히틀러가 체코를 병합을 하려고 했을 때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이 뮌헨에 가서 히틀러와 담판을 짓죠. 그러고 난 다음에 히틀러가 서명한 친필 문서를 들고 와서 이것이 평화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2차 세계대전과 그 20세기 현대사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뮌헨 그러면은 좀 연약하고 유약하고 상대방의 어떤 그 강압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평화를 구걸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통 뮌헨이라는 키워드로 치환을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욕이 있는 상대한테 대해서 강하게 맞서지 못하고 유하게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전쟁을 불러오고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미국 여러 대통령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쟁이 왜 일어났지? 내가 경험했던 이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라고 하면 공통의 하나의 키워드는 상대방한테 약하게 보이면 이것은 결국은 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 대통령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주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케인즈주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상대방한테 약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뮌헨의 기억이 미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 이제 3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1부에서는 이 저자는 이제 이 역사학자기도 하면서 방송국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비주얼 어떻게 보면 묘사력이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 1부는 이제 진주만을 이제 공격하는 1941년 12월 달에 이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이제 뛰어들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 7명의 대통령들이 어떤 식으로 이 전쟁에서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변화가 됐는지를 쫙쫙쫙 화면을 전환시키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미 군에 있던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자원 입대를 선택을 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7명의 주인공들이 하나의 사건에서부터 이 전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의 시선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편집을 해서 보여주는 되게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대단한 재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 2부에서는 일단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당연히 정치에 뛰어들었으니까 대통령이 됐겠죠. 이 7명의 사람들이 어떤 과정으로 어떤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1980년대 이후에는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1970년, 60년 오히려 60년은 이제 케네디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좀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그 전에 1950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트루먼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렇게 연결되는 1950년대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 2부를 보다 보면 미국의 1950년대, 60년대 풍경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지금의 미국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이 된다라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들이 노력했던 여러 가지 미국의 다양한 정치와 관련된 장면 묘사들이 제 2부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 3부가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저는 핵심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집권했던 많은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2차 세계대전에 다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대통령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개인이 겪었던 그 경험을 토대로 대외 정책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어떤 면에서는 성공을 했고 어떤 면에서는 실패했는지를 각각의 대통령별로 또 보여주는 또 이러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부를 쭉 읽다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판 대하 드라마 격동 60년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까마득하게 옛날이 최근까지 그 영향이 쭉 이렇게 밀려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이제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우리가 과거 조선 시대를 볼 때 무슨 왕, 무슨 왕, 무슨 왕 이렇게 해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대통령 시절, 누구누구 집권 시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실 우리한테 제일 편한 방식이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대통령 중심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이해하기 이제 편한 이제 그런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그러한 잘라서 보기에서 벗어나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이라는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끊어질 듯 이어질 듯한 여러 가지 장면들을 붙여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서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묘사가 이제 탁월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책의 서문은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보통 케네디 대통령은 연설을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이 되죠.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달라라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옛날 분들은 다 연설로 영어책, 성문 종합 영어에서 봤던 이제 그러한 구절이기도 한데 이 사진 한 장, 지금 화면에 사진 한 장으로 책은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다음에 닉슨, 존슨 이런 사람들의 관계를 서로 묘사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이 단상에 있던 대통령 취임석상에 있던 뭐 케네디를 포함해서 아이젠하워 그리고 존슨, 닉슨 이런 사람들은 서로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지만 상당히 고약한 늙은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공공연하게 여기저기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참 젊은 이 케네디라는 이 정치인에 대해서는 건방진 애송이라고 노골적으로 이제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또 케네디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됐던 이제 존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이 케네디에 대해서 이 그룹병 걸린 깡마른 자식.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허리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구부정한 이제 모습을 종종 보인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빗대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 밑에서 이제 부통령 여러 역할을 했던 닉슨 같은 경우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를 챙겨주지도 않고 나를 내쳤다라고 하는 배신감에 또 몸을 떨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있던 취임식장에서의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이 저자는 책을 써내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진을 새삼 이런 기억을 놓고 보면 정치의 이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종종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앞줄에 차지하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다 세계대전이라는 하나의 기억을 가지고 묶여있는 또 공동체의 한 존재들인 거죠. 결국 이제 이 케네디의 연설,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새삼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을 취임 연설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참 2차 세계대전의 영향력이 깊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되게 멋들어지게 보이고 싶어 했죠. 이미지를 되게 강하게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당연히 본인이 경험해봤던 연설의 달인이자 글의 달인이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처칠의 어떤 연설 패턴을 차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묘사를 동원해서 취임 연설을 구성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미넨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제 유약한 모습에서 난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야라고 했던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참전 용사로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또 표명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건 우리는 그냥 취임식의 한 장의 사진으로 이제 연출이 되지만 이 한 장의 사진 속에서 여러 가지를 또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1장서부터는 이제 각각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7명의 이후에 나왔던 대통령들이 어떤 식으로 전쟁에 휘말려 들어갔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점은 이 7명의 대통령들이 이 전쟁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걸 딱 경험했을 때 다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다들 최전선으로 나를 보내달라라고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라는 게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은 되게 합리적으로 전쟁을 2차 세계 때 치렀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급하다고 모든 병력을 인적 자원들을 마구마구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 생산을 유지하고 그리고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숫자를 제한합니다. 얼마 이상은 절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제한된 병력을 받아든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배우고 뭔가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켜야 되고, 그러한 친구들은 당연히 뒤에 후방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령부에서 여러 가지 문서를 챙긴다든지 행정을 하는. 하지만 이 7명의 대통령들은 모두 다 따분하고 하기 싫다, 최대한 전선 가까운 그런 것으로 나를 보내달라라고 해서 누구는 싸우기도 하고 누구는 로비를 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명의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이 전선에서 떨어져 있던 사람은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이 레이건 같은 사람은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체 검사를 받다가 야, 네 직속 상사를 죽이겠다, 너 잘못하면 총 쏘면,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결국은 빠집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 레이건 대통령이 속해 있던 이제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이 전쟁터에 전쟁과 관련돼 가지고 오히려 전선에 싸우는 것처럼 이미지를 이제 조작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또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레이건 대통령의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흑백 사진 속에 놓여 있는 여러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태평양에서 어뢰정에 이제 정장으로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케네디 대통령 이야기 나오면은 항상 나오는 이제 일본 구축함과 이제 충돌, 그래가지고 이제 난파, 그리고 이 섬에서 갇혀 있는 이제 여러 이제 부하들을 잘 다독여가지고 다 무상 귀환시키는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때 얻었던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케네디는 이제 평생 이제 고생을 하기도 했었고, 사실 이제 이게 신화냐 뭐 조작된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가지고 여러 대통령들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대한 전선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부하들을 챙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상당히 거래에 능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 책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거래를 통해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휘하에 있는 친구들한테 부하들한테 뭔가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치인의 자질은 그때서부터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이제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존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솔선수범하면서 그리고 최대한 전선에서 같이 하고 싶어하는 여러 모습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이제 존재감이 잘 없던 이제 포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부하들을 잘 다독이고 그 다음에 지휘력을 발휘하는, 그러면서도 본인은 어떻든 최대한 전선에서 가깝게 있기 위해서 해군 장교로서 근무하면서 이제 대공포를 지휘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항해 장교로서 가고, 또 그 와중에 부하들의 어떤 체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서 고민을 하다가 농구라는 이러한 것들을 또 해가지고 이제 함선에서 농구하는 모습들을 또 연출을 이제 해내는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정치인들의 자질, 통솔력 이런 것들을 전선에서 전쟁터에서 이제 많이 보여줬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가장 인상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지 부시죠. 아버지 부시는 집안이 좋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쟁에서 빠질 수 있었지만 본인이 굳이 또 자원해서 입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벤져라고 하는 이제 뇌격기를 이끌고 전쟁에 참전을 했죠. 결국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격추가 돼서 이렇게 잠수함에 의해서 이제 구출되는 또 이러한 장면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미국의 이 많은 대통령, 전후 대통령들은 다들 전선에서 이런 식의 경험들을 토대로 미국이라는 사회를 이끌어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럽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2장서부터 2, 3, 4, 5, 6장들은 이제 이 대통령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정치에 뛰어드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 8장이 되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각 사람들이 벌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는 그 자리는 케네디 대통령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저는 제 8장을 보면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지구본 연구소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쿠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쿠바는 1959년에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에 이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케네디와 이제 쿠바의 악연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쿠바라는 존재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거였고 우리가 영향력을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전임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작전들이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륙을 해서 이 전복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작전이 이미 입안이 됐던 상태였고,
그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실제로 했습니다만 처절하게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체게바라라든지 카스트로를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억하기 싫은 최악의 작전이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사이즈보다 작전 사이즈보다 사실 케네디 대통령은 작전 사이즈를 상당히 줄였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 책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케네디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쟁의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케네디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카스트로라는 존재는 히틀러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더 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군사적 개입을 이제 승인하고 이제 뛰어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 원래 당초 계획이 돼 있던 침공 계획보다 훨씬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소극적으로 임했어요. 왜 그랬을까? 라는 궁금증을 한번 좀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케네디 대통령은 자기가 경험했던 전쟁터, 그러니까 남태평양에서의 어떤 그 당시의 경험을 이제 편지라든지 나중에 여러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자기 상관이라든지 이 군 수뇌부 장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태도를 많이 보입니다. 제일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이제 메가더, 벙커 안에 있는 사람, 얼굴 보이지 않는 겁쟁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군 생활을 통해서 이 케네디 대통령은 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현장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부하들을 쓸데없이 희생시키는 그리고 엉뚱한 명령을 내리는 그러다 보니까 군 사령부가 이제 들고 왔던 작전 계획안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규모를 줄여서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먼저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라는 것은 하려고 그러면 제압하려고 그러면 남들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규모로 빨리 끝내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한 어정쩡한 규모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처절한 실패를 이제 겪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케네디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이 실수,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또 않아요. 무조건.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케네디 대통령 시절을 좌우했던 가장 큰 한 장의 이미지는 쿠바 사태죠. 쿠바에 소련이 핵미사일을 배치를 하게 되면서 이것을 둘러싼 미국이 포위를 하면서 이제 전 세계가 핵전쟁의 공포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때 당연히 케네디 대통령 주위에 있던 많은 미군 장성들은 핵전쟁을 각오하고 한판 붙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앞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케네디 대통령이 상당히 위축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여기에서 장성들을 누르고 이제 외교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라는 이 경험, 자기가 경험했던 전쟁의 참혹함 이런 것들을 잘 피부로 현장에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러한 전쟁터에서 후르시초프도 마찬가지죠. 후르시초프도 정치위원으로서 그 끔찍했던 이제 스탈린그라드에서 치열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뭔가 말이 통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겉으로는 프레셔를 가했었습니다만 뒤에서는 협상을 하고 오히려 미국이 더 양보를 많이 하면서 사태를 외교적으로 이제 해결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경험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전혀 달랐을 거다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케네디 대통령의 여러 가지 두 가지 판단, 피그미만 침공 사건과 이 핵 위기 두 가지 모두가 전쟁이라는 경험이 대통령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저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암살을 당한 다음서부터 이제 미국 대통령들은 한 가지 키워드에 아주 붙잡혀서 골치를 썩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베트남전이죠. 그러니까 사실 케네디 대통령 때 베트남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존슨, 닉슨 대통령에 이어지면서 미국은 60년대, 70년대 내내 베트남이라는 이 키워드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왜 갔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 발을 빼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왜 발을 빼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다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이제 꽁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베트남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미네네 기억에서 미네네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통령들은 상대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은 단순히 대외적인 이미지뿐만 아니고 미국 국내적으로도 그런 이미지를 보이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 사후에 이제 취임하게 된 이제 존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호치민이라고 하는 사악한 지도자가 벌인 전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의 타협이라는 것은 불가능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용기 없는 지도자는 결국은 침략의 빌미를 제공해줘서 더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온다. 그러니까 나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전쟁의 경험이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존슨, 닉슨 다 이 전쟁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털어놓습니다. 자기들 부하들한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를 왜 못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패배한 이유를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 그것을 회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통해서 내가 전쟁을 막아내고 상대방한테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 전쟁을 막거나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냥 내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만 전쟁을 경험했습니까? 당시에 미국 사람들도 다 전쟁에 참전을 했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 사람들 60년대 70년대의 미국의 기성세대들로서는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는데 적 앞에서 물러났다라는 것은 너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 정치적 사형 선고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의 견해에 대해서 동감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미넨 회담의 어떤 교훈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미국을 또 바꿔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적 인물이라고 하는 이제 닉슨 대통령이 제 11장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 대해서는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 닉슨이라는 사람은 뭐 영화도 있고 되게 두꺼운 책도 있습니다만 되게 능수능란한 정치인이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또 잘 아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면을 보면 진짜 탁월한 정치인이라는 생각도 들고, 후게 말하면 권력만 쫓다가 결국은 추락한 뭐 이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닉슨 대통령은 이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베트남전이라는 이 전쟁과 관련돼서 새로운 키워드를 꺼내듭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하는 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닉슨 대통령은 전쟁을 통해서 평범한 미국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있던 미국 사람들은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농담하고 묵묵히 자기의 일을 수행을 하고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을 휩쓸고 있던 미국 대학 중심의 어떤 반전운동, 이것이 과연 진짜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침묵하는 다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침묵하는 다수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엘리트 청년들하고는 다른 존재, 당신들은 강한 미국, 승리하는 미국을 원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일국을 가겠다. 그리고 전쟁에서 명예롭게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연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쓰는, 정치적으로 잘 쓰는 침묵하는 다수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 표현일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닉슨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등장하는 거죠.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 베트남전과 관련된 이야기, 워터게이트와 관련된 이야기. 상당히 문제적 인물이지만 이 저자는 닉슨이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터에서 이 사람이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에서는 이제 레이건 대통령으로 넘어갑니다. 갑자기 화면도 컬러로 바뀌죠. 사실 이제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앞서서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레이건 대통령은 실제로 전쟁터에 가지는 않았어요.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영화 배우로서, 그리고 다큐멘터리 같은데 얼굴을 드러내면서 마치 군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아주 잘했던 것처럼 이제 보장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군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좀 컴플렉스가 작동을
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전쟁터의 경험,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전해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연기를 해야죠. 연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레이건 대통령은 복잡한 상황을 단순한 내러티브로 전환해서 단순 명료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와 말로써 설명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한 발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더 넓은 눈으로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레이건이라는 사람한테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 결국 전쟁에서 이긴 미국은 동맹국한테는 존경을 받는, 그렇죠, 폐허가 된 나라를 이제 또 살려준 거죠. 적국한테는 두려움, 당연합니다. 그리고 군사적, 경제적으로는 세상을 압도한 나라. 1945년에 미국이 레이건한테는 가장 이상적인 미국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건이라는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거를 통해서 1980년대 이제 80년 선거를 통해서 등장했을 때 어떤 구호를 내걸었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마가 이야기한 거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는 사실 트럼프 게 아니에요. 원래 원조로 쫓아가면은 이제 레이건 그리고 부시 대통령의 이제 출마 때 썼던 구호입니다. 언제로 돌아가자? 1945년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세상에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고 동맹국한테는 존경심을 받고 그다음에 적대국이었던 나라들한테는 공포감을 주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는 다시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선거에 임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러한 추억을 강력하게 떠오르게 만들었던 레이건을 믿었고,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미국을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던 미국을 새로 부여잡고 소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원 양면 전술을 쓰면서 결국 냉전을 승리로 이끌었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최근의 이야기들을 돌이켜보면 결국은 다시 레이건 대통령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부시까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잣집 자제였지만 내격기를 몰고 최전선에서 싸우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의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CIA 국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미션을 겪었습니다만,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이라는 것을 상대방을 끝없이 밀어붙였을 때의 그 결과라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즉 군사력의 사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절제돼야 되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서 참전 용사로서의 경험을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프전 후세인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내는 것까지만 하고, 사실 그 당시에 다국 적군을 휘몰아 가지고 이라크를 침공을 해서 충분히 정권을 붕괴시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애매하게 끝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전쟁터의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던 아버지 부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까지, 여기에서 더 나가면 문제가 복잡해져 라고 판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책은 쭉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근무하는 사람답게 서사력이 참 좋다, 묘사력이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익숙할 수 있는 미국 현대사의 어떤 장면들을 디테일하게 묘사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불러일으킵니다. 다른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책의 가치는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미국 현대사를 7명의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의 공통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세계대전, 이것을 서로 엮어가면서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아마 1960년대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1940년대 41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어지는 그 현대사를 알 필요가 있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여러 가지 서술 방법들이 상당히 쉽게 다가온다라는 점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저 뒤에 가면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80년의 세월이 그 그림자 끝까지 오는 세월을 다 담아내고 있는 거죠. 독자로서 약간 좀 아쉬웠던 점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탁탁탁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냐 상관관계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책은 인과관계를 기대했다 그러면 그거에는 좀 못 미쳐요.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즉 전쟁의 경험이 통치 스타일과 1대1로 매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다 개인의 차이도 있고 정치 환경의 차이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7명의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 세대, 위대한 세대라고 표현되는 이 세대를 통해서 미국 현대사를 한번 보자라는 쪽으로 이해를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이 책을 더 재밌게 읽어내려가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2026년 미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 국민들은 미국이 해외 전쟁에서 뭔가 동맹국을 지켜주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어떤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유, 민주, 인권 이런 거를 수호하기 위해서 돈과 희생을 하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회의감이 팽배를 하고 있죠. 정치 지도자,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번이 처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1930년대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결국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우리 현실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미국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고립주의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선동가들이 또 미국 국민들 전 세계를 또 뒤흔들어 놓고 있죠. 정말 1930년대와 되게 비슷하단 말이죠. 그 와중에 미국이란 나라는 한편에서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인 영향력 그리고 책임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고 있고요. 난 더 이상 하기 싫어. 그리고 그거 할 힘도 없어. 라고 하는 한계를 또 절감하기도 하지만 내보이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만들어낸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좌고우면하고 있는 몸부림치고 있는 미국이다라는 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걸어왔던 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책은 지난 80년을 통해서 미국의 앞으로 80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책은 전쟁이라는 어마무시한 그러한 경험을 공유했던 한 세대가 경험했던 기억들이 어떻게 유산이 됐고 그러한 유산이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산이 되기도 했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얽어매는 족쇄가 되기도 했다라는 점들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통령은 민주당, 공화당, 개인의 성향도 다 달라요. 하지만 그래도 일관되게 하나의 자기네 역할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할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보면 다 전쟁,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이라는 것이 미국의 한 시대를 이끌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80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 경험은 이제 소멸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질서를 둘러싼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란의 끝이 어딜까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만들어냈던 7명의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참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역사를 통해서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북21의 그레이트 하모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책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여러 가지 양서를 쉽게 접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전쟁이 만들어낸 7명의 대통령, 전쟁과 대통령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026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한번 이 책을 보시면서 미국 역사, 현대사에 대한 눈도 좀 넓히시고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얻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미국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읽어보시면 좋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